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더 과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설 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었던 부동산 대책, 변창흠 장관이 임명된 후 첫 번째 대책이기도 한데요. 공공주도 3080 정책입니다. 공공주도하에 서울 30만 호, 전국에 83만 호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골자인데 여야 평가는 역시나 갈린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전체적인 전국 단위 공급 확대 정책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한 30만 호 정도일 거다. 그중에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7, 8만 호에 그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발표된 걸 보면 거의 3배 육박하는 정도로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왔고요. 그중에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32만 호, 그다음에 수도권을 다 합치면 한 61만 호, 그다음에 지방의 대도시 중심으로 22만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공급 문제로 인한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의 경색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새로 짓는 것만이 공급이 아니다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임기 초반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임기 말에 이렇게 하는 것. 그럼 결국은 부동산 정책은 앞서서 했던 건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선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그 공급을 우리가 아예 이렇게 제한했다거나 그런 측면은 없었습니다. 예. 일상적인 전 정부에 비하면 굉장히 공급을 많이 늘렸는데 그 늘리는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기존 주택 거래, 그러니까 중고주택 거래를 이제 여러 가지 세제 제한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제한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 거래가 경색이 되면서 신규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뒤늦게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조정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소하는 작업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전 최고. 저는 이제 공급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거 아까 진행자 말씀처럼 결국에는 좀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늦지만 어쨌든 방향 전환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당의 의원들이 줄지어 지적했던 것처럼 결국 시장은 이런 어떤 선언적인 그러니까 80만 원 공급하겠다. 그런데 어디에 이런 게 빠진 상황 속에서는 제한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에 30만 호를 어디다 우겨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현실적인 부지들이 나와야지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인데 네. 사실 지난번에 이제 태릉 지구 개발이라든지 여러 언급을 했지만은 다 지역 주민 반대가 있는 곳들이고 각자 문화유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지 찾는데 실패했거든요. 네. 그럼 또다시 이제 그린벨트 푸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환원될 수 있는데 전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변창흠 장관이 빨리 신속하게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하면 빨라야 3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땅 찾는 데만 4년 정도 쓰겠다는 게 오늘 계획의 골자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굉장한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걸로 인한 집값 안정화가 목표인데 가능하리라 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건 정권 초반부에 우리 정권 내에서 무조건 80만 원 짓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시장이 신뢰를 좀 가질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정권은 유한합니다. 지금 1년 정도 임기가 남은 상황 속에서 이게 사실 80만 원라는 것이 당장 이번 임기 내에는 할 수 없다는 걸 모든 국민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그래가지고 최소한 위치가 어디 정도인지 정도는 빨리 발표할 수 있어야지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때요? 이게 시장의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까? 안정화? 예. 저는 충분하게 시그널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예. 구체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없었던 이제 제한 요건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10% 이상의 주민만 동의하면 지구 지정을 바로 하겠다. 예.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지구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지구에서 공공관리자가 들어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런 이제 노후주택들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평균 기간이 한 13년 정도 걸렸는데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해관계자들을 전부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했고 그다음에 동의 요건을 좀 낮춰서 신속하게 어떤 공공적 관점에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정부가 이렇게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은 당선이 되더라도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
10년 장기 계획 세우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준석 차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 시장이 1년 사이 임기 동안에 주택을 지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식의 지구 계획을 펼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 지금 각 후보들이 이제 백가쟁명식 아이디어를 내놨지만은 결국에는 몇 호 이런 수치들만 나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30만 호를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오세훈 전 시장이 지적한 부분만 하더라도 그런 만한 30만 호를 지을 만한 토지 임대부 주택 부지가 지금 서울에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답이 명쾌하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지금 어디 뭐 각 캠프에 있는 교수들이 그냥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쓴 어떤 내용들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은 후보들이 앞으로 진행될 상호 토론이나 이런 데 가지고 서로 상호 계획을 검증하는 과정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74만 가구인데 이게 단순 계산해도 불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지적한 게 이제 280만 가구 정도 현재 이제 있다고 하는데 74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러면은 단순 산술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그 의혹이 앞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선언적으로 내놓고 상호 토론 과정을 치열하게 겪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 문제야말로 지금 국민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원하는 거지 이게 뻥카 경쟁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게다가 오세훈 예비 후보는 강남권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 이게 지금 오세훈 후보한테 많은 표를 주리라고 기대되는 강남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진짜 시장직을 할 때 실제로 이런 어떤 반값 아파트에 해당하는 제도들을 많이 시범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나 논쟁의 대상일 것으로 보이고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지지층이 될 수 있는 강남권에서는 이 반값 아파트라는 것에 대해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조 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뭐 1년짜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후보들 본인들도 재선을 염두에 두고 다 계획을 짤 겁니다. 사실은 1년 가지고 무슨 뭐 서울시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5년짜리 계획을 보통 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본인이 알고 최대한 파악한 범위 내에서 장기 공급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고요. 근데 이번에 특히 변창흠 장관이 발표한 계획을 보면 이 사실은 그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뭐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에는 그렇게 유휴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기존 노후주택들에 어떻게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간에게만 맡기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성사 가능성이 좀 이렇게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공관리자로 실제로 수용 절차라는 걸 통해서 진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현재 지금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이제 용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 같고 또 특히 강남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발표된 계획을 보면 어차피 공공관리자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SH나 LH죠. 거기서 진행하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강남에서는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문제가 그 어떤 재건축 재개발을 가로막는 그 어떤 그 대표적인 규제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풀어내면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도 상당하게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까지 사실상 명문화된 규제 외에도 보면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이제 도시건축 이제 위원회 이런 곳에서 재건축 단지 심의할 때 보면은 좀 이상한 요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으려면은 굴뚝을 보존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청량리 같은 경우 588 단지를 보존하면서 아파트를 지어라라든지 어디는 뭐 교도소 담벼락을 남겨놓고 그 안에 아파트를 지어라든지 이건 사실 그냥 인허가 해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계속 이런저런 걸 보존하라고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했던 택지 공급에 있어가지고 유휴부지 찾는 것도 한 가지 좀 이렇게 과제지만은 지금까지 좀 그냥 속된 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묶어뒀던 어떤 개발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1년짜리 시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뭐 30만, 전국 80만 내놨는데 그 서울시 후보들은 또 각자의 또 의견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인허가권은 또 지자체에 있으니까 이걸 정부랑 뭐 만약에 당선된 분들이랑 잘 협의를 해야 당연히 될 것 같고요. 좀 두고 봅시다. 말 그대로 빌공짜 공약이 되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명절 전에 또 명절 후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늘 이렇게 명절 전후에 선거가 있으면 뭐 설 밥상머리 또 추석 밥상머리에 뭐가 올라가냐 이게 관건인데 이번 설은 글쎄요. 코로나19가 5인 이상 집합 금지니까 사실상 명절 세지 말라 모여서 이거기 때문에 그 설 민심이 뭐 뚜렷하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설을 앞두고 또 설 지나고
선거가 있으니까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여기에 민심이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보편 얘기하고 있고 또 이낙연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편 플러스 선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안 된다. 게다가 오늘 정세균 총리도 보편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당정청이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로 모아지는 게 아니고? 예, 일단은 정부에서는 재정에 대한 우려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은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의 지급이라기보단 국가가 당연히 헌법에 따라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공익목적으로 재산권 사용을 제한하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감염병 예방법에 병원 시설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영업시설 제한에 대해서 보상책을 두고 있지 않은 약간 위헌적 상태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헌법에 따라 보장될 권리를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을 재난지원금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원이 문제라면 확대 재정을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된다면 따로 세금을 더 걷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혜택을 보거나 코로나 시대에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한 경제적 타격이 없는 부분도 일리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을 해서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보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숨통을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도 지금 조 전 부대변인하고 같은 것 같은데 네. 그 고관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설득을 하거나 네네.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럴 거면 나가라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네. 뭐 잘 될 것 같아요? 당정 협의에 관해서 충분히 좀 협의를 하고 만약에 홍남기 부총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자기가 이로서의 소신이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한 번쯤 그 인사에 관한 신임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이렇게 당정청 간의 어떤 이견이 있을 때 그 조율하는 주체는 당연히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1호 당원이고 당에서는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름을 터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재난지원금 논쟁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를 앞두고 1차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2차, 3차 지원금은 선별 지급을 해봤고 이제 4차기 때문에 충분히 각 방식의 장단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방역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무엇이 옳은지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소 이제 결정이 좀 늦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사안 말고도 꾸준히 이제 당정 간에 이제 의견 차이를 노출했었는데 저는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재정이 만약 파탄나게 되면은 본인에게 이제 책임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인용하자면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내 말 듣고 무조건 군량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나눠줘라 했다가 나중에 군량 담당관 참수해버렸잖아요.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초기에 이제 너무 이제 그 당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전 국민 지급하는 게 선거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재난지원금이 처음이었고 예.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한 액수가 지급됐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거의 80만 원 가까운 액수가 지급되었는데 지금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당장 경기도도 10만 원 얘기하고 지난번에 보편성 지급으로 민주당에서 예산에 끼워넣었던 거는 2만 원짜리 휴대폰 요금 지원이었거든요. 그 재정 여력이 있는 상태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선거만큼은 우려가 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선별 지급을 해봤기 때문에 선별 지급이 조금 더 효용이 높다라는 것은 저희 야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선별이 더 낫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돌아가야 된다. 예. 그럼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구냐.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의 성격보다는 저도 소비진작금 정도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텐데 사실 소비진작 자체가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은 KDI 연구 결과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의 이름에 맞는 어떤 지원이 돼야 된다. 그건 선별입니다. 조상호 대변인 다른 생각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원래 당연히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그러면 국민들은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현재의 재난 상황이 국민들에겐 재난 상황이 아닌가요? 국민들 전반적으로 특히 이 선별지급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 선별하는 과정에서 예.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아울러 고려해서 일정 부분은 최소한의 정도로 어떤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께 보편 지급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그물 안에서 걸려서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실질적으로 어떻게든 그 현재의 재난 상황에 대한 그 보전적인 차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건데 그런 부분이 어차피 크게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 억제해서 만약에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재정적 보완책이 있게 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모든 선별적 복지나 아니면 계층을 나눠서 복지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라든지 집계 미스 같은 것은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임대아파트 단지 가보십시오. 그 안에 외제차 타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다 주자 이렇게 하는 거는 무책임한 생각이죠. 아니 꼭 그렇게 구분하기 어려워서 다 주자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상태의 경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과연 홍남기 부총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정 수입은 안정되게 들어올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국간이 들어오지 않아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경기 진작 체계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편 지급을 하자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선을 그어드리죠. 혹시 조상호 부대변인 혹시 그 코로나 이후에 공무원들이 재난 때문에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렇게 딱 공무원을 집어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필요하겠죠. 공무원이 소득이 줄거나 아까 어려워한다고 했는데 어려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이 위축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월급은 그대로인데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 누군가의 계층을 타겟해서 딱 집어서 얘기할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특정 업종과 관련된 선별 지급만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보편 지급에 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주세요. 100만 공무원 시대고 공기업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소득이 변하지 않은 여타의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선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진짜 2차, 3차 재난지원금 보면은 자영업자들한테 100만 원이라도 드리자는 게 이제 우리의 합의였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니 귀찮으니까 핸드폰 요금을 2만 원씩 뿌린 거 아닙니까? 자, 정리를 하죠. 보편이 좋냐, 선별이 좋냐는 우리가 뭐 1차, 2차, 3차 때 계속해서 논쟁했던 부분이니까 현실적으로 만일 당정청에서 합의를 해서 논쟁 끝에 선거 전에 보편을 지급한다 결론이 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선거에 불리할 텐데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들을 여쭤보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선거 끝나고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측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선거를 굳이 뭐 시점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넣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거는 선거와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니까요. 다만 저는 민주당이 180석 힘 자랑할 거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공무원들은 소득이 줄지 않았다 이 얘기하죠. 이거 지금 방송 듣고 계신 공무원이 있으면 저에게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 진짜 길게 보고 욕먹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은 왜 합니까 그거를. 무조건 그런 거 두려워가지고 정치 안 할 것 같으면은 저는 180석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보편 지급이 소비 진작 차원의 효과도 있다고 본다면 그거를 갖다가 꼭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한정돼가지고 집어내서 해야 되는지 그게 맞는지도 잘 저는 핸드폰 요금 2만 원씩 뿌려가지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보편이나 선별이나 논쟁은 저는 뭐 너무 많이 해서 또 아까 KDI 얘기했으면 또 다른 자료는 또 다른 의기가 있으니까요. 예, 좀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대정부 질문 나서는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 또 이렇게 항변했는데 이제 여당에서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겠죠? 아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슨 소속 의원들 다 독립한 헌법기관들인데 소속 의원들한테 그것도 아주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어떤 어구를 써가면서 사실은 성폭행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어원적 의미로는 사전적 의미로는 이른바 강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률 용어로. 근데 그게 지금 그런 사건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의도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프레임 지어서 대정부 질문에서 모든 그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정부 질문이라는 건 정부의 어떤 정책 시책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 대표로서 지적하라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라는 이게 정말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그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할 지경. 예.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폭행이라고 된 거는 당연히 오타에 가까운 것이고 성폭력으로 저희도 정정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첫 코너가 뭐냐면은 첫날은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있어가지고 사실 광역자치단체장 15명 당선시켜줬더니만 그중에 2사람이 지금 이제 성 비위로 사퇴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권력형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질의해야 되고요. 이번에 그 부분을 질의하게 된 것은 또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다음에 거의 반년이 지나서야 그 사안에 대해서 결론이 나왔어요. 인권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어지면서 2차 가해가 지속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야당이 질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뭐 프레임을 뭐 다 잡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성폭력 프레임을 원전 게이트에 어떻게 엮을 겁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 이번에 문제가 된 재보궐선거에 대해 가지고 그 문제에 집중하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 집중해서 질의하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받을 비판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그런 재발 방책을 만드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왜 성폭행 부분을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표현을 씁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정치 분야 질문이기 때문에 정치의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4월에 다가온 재보궐선거고요. 거기에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등은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고 그 중심에 성폭력이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이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을 집중해서 프레임으로 만들어라. 이건 뭐 과거 정치 같긴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다고 해서 선거에 유리한 구도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쨌든 게. 근데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해가지고 좀 이례적인 것이고 각 당에서 원래 이런 준비 문건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번에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요.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진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저희를 성폭력 프레임을 엮으려고 해도 그런 사건이 없었으니까 못 엮은 거죠. 그게 정말 없었나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당에서 성폭력에 관련돼서 문제 많았던 거 예를 들면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뭐 재수 성폭행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관에서의 어떤 불륜 사건이라든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재수 성폭행이 언제 있었습니까? 재수 성폭행 그 김영태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태 전 의원. 그거는 그분은 당선되자마자 직후에 바로 사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직후에 사퇴한 게 아니라 탈당을 했죠. 그러니까요. 제가 탈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 대정부 질문할 여력이 없을 겁니다. 아니 그 탈당으로 그러면 책임을 다 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당에서 그렇게 공천을 했는데 그때 이미 선거 진행 과정에서 그 문제가 불거졌어요. 근데 끝까지 그 공천 취소를 안 하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책임지셔야겠네요. 박원순 시장이 본인이 지금 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망으로.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실 건 아니죠. 김영태 의원은 탈당했는데 왜 그러면? 김영태 의원을 그러면 직에서 물러나게 하셨어야죠. 그래요. 어떻게 물러나게 합니까? 탈당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그때,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김영태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 진행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근데 공천 취소 안 하셨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거기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 지역에 공천해놓고 아무 책임도 안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나중에 김영태 의원이 그 재수성폭기 때문에 취재를 받았나요? 그거는 공소시효 지나서 기소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뭘 자꾸 취재를 근데 그 이후에 그거 명예훼손 오히려 그분이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죠. 그거는 선거 과정에 있었던 거니까 선거 과정에 처벌할 수 없었죠 저희가. 그거 아시면서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그거는 어쨌든 청취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선거 이걸 다시 돌아가죠. 자, 야권 단일화 서울시장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그럼 결국은 투트랙을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따로 경선을 하고 안철수 금태섭 따로 경선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올라오면 3차 경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기획을 가지고 금태섭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긴 하겠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금태섭 의원의 제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매주 토론하자 했어요. 이것도 참 이례적인 게 보통은 각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까 이거 갖고 이제 삿바 싸움을 하는데 이번엔 토론을 할까 말까로 삿바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100%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인 게 금태섭 의원은 지금 현재 무소속 상태이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지금 상황 당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당 구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 경선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론조사 경선인데 그런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금태섭 의원이 말한 어떤 그 토론을 자주 하자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응답이 좀 없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스무스하게 잘 안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두 분이 사실상 안철수 대표의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득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태섭 의원님 입에서 많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다툰다 이런 생각보다는 좋은 모양새를 만드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단일화 하는데 좀 머리를 맞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순탄하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근데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본격적으로 이 경선판에 뛰어들면은 전체적인 지지율이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를 어쨌든 근접해야 나중에 다시 경선을 해도 여론조사를 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근데 잘 아시겠지만 어느 선거든지 사실 정책 경쟁이라는 거는 초기에 분위기 잡는 그런 어떤 약간 밑밥 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후보들 간의 상호 토론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경선 절차가 진행돼야지 달아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당에 이제 4명의 후보가 추려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상호 토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상호 검증이 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의당이 결국 4월 재보선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 약간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쟁점화될 때,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화될 때는 우리한테는 쉽지 않을. 약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거긴 후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진보 진영이 하나의 표로 이렇게 뭉친다고 볼 때는 우리한테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른 당의 이렇게 지금 방향이라든가 움직임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우리 당 후보들이 나름 자기 입장을 잘 표명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많이 내용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준비된 대로 시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 꼭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정의당이 사실상 아까 성폭력 프레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조 대변인도 그런 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후보가 안 나오는 건 안 나와서 단일화 효과가 있지만은 반대로 성폭력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도 비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죠. 예. 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선거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